반갑습니다. 광신대학교 이재근 교수입니다. 지난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초기에 들어왔던 1880년대 이후에 들어왔던 한국 초기 선교사들을, 내한 초기 선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는지, 그들의 어떤 선교의 정책들과 방식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한 얘기를 어떤 배경 형태로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 강의를 했던 이유는 이제 오늘부터 다룰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사회윤리적 기여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점을 찍고 이제 소제목으로 정한 것이 고대 그리스도교 전통을 계승한 내한 선교사들의 환대 실천이라는 이제 주제였는데, 특히 이제 여성들에 대한 환대를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 이전에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활동의 전체적인 그림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일단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루는 이 주제는 그런 여러 배경을 바탕으로, 들으신 그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 한 50년 정도 되는 기간인 건데,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초기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기부터 20세기 초반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한국 역사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제 뭐 길게 잡아서 5천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5천년 기간 가운데서 아마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아주 극적인 변화의 시기, 한편으로 그래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위 이제 정권이 세 번 바뀝니다. 조선 왕조였다가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제국의 식민지라고 하는 이제 체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질적인 국가 체제가 이제 한 5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짧은 기간인데 한 사람의 인생이 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안에 가장 급박하게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다중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봉건적인 유교 질서가 해체되었고, 당시에 새롭게 이제 부상한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소위 이제 서구 문명이 막 유입되는 그런 시기였고, 한편으로 이제 서양이 세계를 또 지배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특별하게 또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주체였던 일본이 또 식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맞물려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은, 또 그 변화의 어떤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사회에서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주로 그 아주 지식인들이거나 또는 양반 남성들에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변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민들이나 천민들이나 사회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나 특히 이제 여성이라든지 또 경제력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이나 노동자, 특히 이제 장애인과 병자, 특히 이제 시골 오주에 있는 정보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통신 시설이 없는 그런 시기에 시골 오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새로운 문명 질서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어떻게 편입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기회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회 변동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특히 이제 여성에 처해 있는 상황, 여성이라든지 소위 이제 사회 하층민에 처해 있는 어떤 위기는 더 아주 가중되어 있었을 겁니다. 신분 및 성별 질서가 여전히 확고부동했고, 그러니까 사회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변해가지고 뭐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기에는 여전히 신분 및 성별 질서가 아주 여전히 확고부동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민과 여성, 천민들, 여성, 장애인들은 구조적으로 여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진입, 신분 상승, 이동 기회는 극소수 특권층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과 제도가 들어와도 이것이 영어의 형태, 또 서양의 형태, 또는 이제 일본을 거친 형태,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문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이해의 어떤 틀이 없는 하층민과 여성한테는 당연히 이것이 이제 기회가 되지 않고 진입 장벽이 아주 큽니다. 특히 이제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이 이제 그런 점에서 가장 약한 자리에 섰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 한국 여성의 삶은 문자 그대로 이름 없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름 자체가 그냥 상징적인 면에서 문학적인 표현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름 자체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가부장제 시대, 물론 가부장제 시대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뭐 서양도 가부장제가 있었고 뭐 여러 지역도 다른 가부장제가 많이 있었지만 특히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는 더 극심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일단 소위 독립된 존재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특히 남성한테 속해야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속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네 집 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무슨 생원 딸, 김생원 딸,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김씨 딸, 최소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누구 남편, 누구 마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이 죽고 나면 이제 누구 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 엄마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지금도 사실은 한국 여자들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한 여자들이 실제로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죠. 누구네 엄마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름이 있다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이전의 이름들이 이제 주로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태어난 달을 따라서 이제 3월이나 뭐 4월이나 5월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비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딸들이 너무 많은 집안인데 더 이상 딸 낳지 말고 아들이 나오자. 그러면 이제 끝쑥이나 이제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 시대나 특히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시대에 보면 여전히 이런 이름들이 꽤 있었습니다. 분녀라는 이름은 이제 이게 이제 변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아이를 낳는 그 이렇게 장소가 화장실이거나 또는 이제 밭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거나 이제 앉아서 일을 한 상태 이렇게 되면 이제 분녀라든지 이제 또는 뭐 밭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이름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근데 이것도 이런 이름도 사실은 미혼 시기에만 있는 경우들이 많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이름 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어느 동네에서 왔냐 시집을 가게 되는 거니까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출신 지역을 따라서 뭐 천안댁이라든지 뭐 부산댁이라든지 뭐 전주댁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거나 아니면 누구누구 마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들이 불립니다. 자, 교육 당연히 이제 교육이나 뭐 재산권이나 사회활동, 족보 이런 데서 다 철저히 배제되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의 철저하게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과부인 경우에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살아갈 길이 이제 전혀 없어집니다.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에 더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지 않죠. 더군다나 또 뭐 당시에 또 남편이 죽었거나 이러면 남편 잡아먹은 년 뭐 이런 표현을 쓴다거나 또 이제 자녀가 먼저 죽으면 특히 이제 아들이 먼저 죽으면 또 자식 먼저 보낸 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들으면서 남편 가문의 짐으로 남게 되거나 또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수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호적과 족보에는 배제되어 있죠. 제사가 아주 중요할 텐데요. 제사를 정말 열심히 이제 드렸던 소위 이제 유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많은 제사 특히 이제 뭐 이제 소위 종갓집 같은 경우는 정말 뭐 1년에 막 수십 번에 해당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제의에 참여를 못하게 그러니까 절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제 삶이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여성들의 지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위 사회적인 낙인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질병이 걸려 있는 환자들, 한센인들, 고아와 노비 이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전염병이 한번 걸리게 되면 특히 이제 조선시대 말기하고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던 조선시대 말기와 이제 일제강점기 초기에 선교사들이나 또는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여러 그 서양 사람들의 기록들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주제 중에 하나가 전염병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천연두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한번 퍼지면 특히 이제 서울 뭐 소위 이제 그 사대문 안에서 예를 들면 이제 몇만 명이 죽었다, 몇천 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들이 정말 흔히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걸린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위 말해서 취급받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길거리에 방치가 되거나 산과 동굴 같은 데 이제 버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았죠. 특히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딸일 경우에 이제 버려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어떻게든지 살리는 거죠. 어떻게든지 살려가지고 이 아들이 나중에 제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살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딸인 경우에 그 딸 때문에 아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딸은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아주 흔하게 나옵니다. 한센인들이죠. 문둥병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중적인 이제 고통이 있습니다. 외모가 더 혐오스러웠기 때문에
소위 이제 온갖 왜곡된 소문들, 그러니까 뭐 다리 밑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식의 풍문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덮어 쓰면서 가족으로부터 이제 또 외면받고 또 마을에 내쫓깁니다. 죽은 이후에도 실제로 이제 병이 옮길까봐 또는 이제 소문이 돌까봐 가족의 외면을 받아서 아예 이제 그냥 방치되거나 이제 버림받고 장례도 치르지 못한 사례들이 아주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뭐 그냥 뭐 전염병이나 한센인 같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아도 그냥 버려지는 아이들도 아주 많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어려우니까 하나의 입이라도 이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더 그런, 딸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위 사회적인 죽음 상태가 만연합니다. 많은 여자 아이들은 주로 이제 기생이나 창녀로 팔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예나 도적으로 전락하거나 또 풍물패 같은 곳에 이제 버려져서 2중, 3중으로 이제 뭐 성폭력을 당한다거나 또는 이제 노동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사례들도 아주 많았다고 할 수 있겠죠. 선교사들과 외국인의 기록에 근거하면 전염병이 돌 때 여자 아이들을 특히 집 밖에 내어서 이제 묶어 놓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을 이제 묶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냥 안 묶어 놓으면 집으로 돌아오면 아들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아이들을 밖에다 묶어 놓거나 아니면 이제 죽은 아이들은 이제 성 바깥에 따로 이렇게 모아다가 그냥 이제 거적대기로 이제 덮어 놓거나 아니면 땅 파가지고 이제 집단 매장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내한 선교사들은 이제 이런 종류의 아이들을 보고 일종의 이제 처음 가장 이른 시기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내한 선교사의 환대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환대란 단어가 딱히 이제 선교사들의 어떤 문화에 등장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이제 이것이 이제 환대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날 많이 회자되는 주제와 연결되어서 꽤 중요하게 이제 취급되거나 활용되었던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80년대에서 90년대에 주로 이미 세 번에 걸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주로 영어권 선교사, 특히 미국과 영어권, 이제 그 소위 이제 영연방이죠. 영국과 호주와 캐나다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직접 전도가 있고 간접 선교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번역하고 이제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들이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목사와 그 선교사 목사들을 돕는 한국인 전도자들, 소위 이제 책을 파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권사라고 얘기를 하죠. 권사 같은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이제 주로 직접 선교일 텐데, 근데 이런 직접 선교만 한 것은 아니고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 일종의 이제 주류 선교사들이었고 주류교파 선교사로서 소위 이제 총체적인 선교를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직접 선교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간접 선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에서 배제된 여성, 천민, 과부, 한센인, 병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환대 실천을 이제 기반으로 선교를 했는데, 일종의 기관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마련된 것이 학교였고, 그 다음에 병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고아원이라든지 한센인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했던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소위 이제 기독교 공동체라고 할 텐데,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대부분의 이제 삼각 형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처음 세워진 교회 옆에 학교들이 세워지고 병원들이 동시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미션 스쿨들과 병원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 또 이제 환자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주일에는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교회로 가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형태였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1945년 이전까지 다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때 모여든 사람들이 일종의 새로운 유형의 이제 평등 공동체, 그러니까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는 없었던 형태의 새로운 평등 공동체와 환대 공동체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신의 어떤 집이나 가족이나 기존 또 가문 또는 이제 마을에서 보지 못했던 형태의 새로운 어떤 사랑 또는 이제 환대와 서로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의도적으로 초기 선교사들이 나는 사회 정의를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한 거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또 자연스럽게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환대하고 치료하고 교육하고 하는 과정이 다 연결되면서 일종의 사회 윤리적인 실천과 일종의 이제 이론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어서 정립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는 그런 점에서
뭐 신분과 성별을 가로지르는 환대에 공동체가 실험된 어떤 면에서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서론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일어났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리교나 장로교나 소위 삼각형 선교를 하고 소위 총체적인 선교하고 전인적인 선교를 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와 장로교가 현재 우리가 보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낸 어떤 과정이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통적으로는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두 교파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들과 여성들과 과부와 고아를 위한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공통입니다. 자, 그런데 감리교가 한국에서 좀 독특하게 자리를 차지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면에서 2인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6개의 대표적인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회들 가운데서 장로교는 4개였는데 감리교는 2개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북장로교랑 남장로 감리교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선교사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교회 성장하고 교세를 확장하고 또 지명도에 있어서도 당연히 장로교보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2인자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2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가 다른 뭐 교파, 예를 들면 장로교를 포함해서 천주교,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종류의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 공동체, 그다음에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어떤 사회 기관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가장 특별하게 이제 잘했던 것을 이제 얘기하자면 소위 이제 여성과 하층민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사회 윤리적 실천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 여성을 위한 교육과 의료 활동 분야에서의 공헌도와 영향력은 다른 교파, 다른 종교,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한국 근대사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보다도 탁월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제 사이즈와 뭐 크기, 전도, 교회 성장, 뭐 지명도, 인적 자원 이런 점에서 훨씬 컸죠. 왜냐면 이제 북장로교랑 남장로교 미국 2개 있었고,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다 왔으니까 4개 활동했는 거니까 인력도 훨씬 더 많았고, 재정도도 많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영향력도 컸고, 또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어떤 정도도 더 컸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4개, 3개 나라가 한꺼번에 활동한 거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보다 이제 감리교가 또 이제 압도적이었던 그 이유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배경에 이제 누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옆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닥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되어 있죠. MD는 이제 메디컬 닥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닥터가 이제 박사님이라 할 때 그 닥터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 할 때 그 의사예요. 그 의료 하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레버런이죠. 호레스가 헨리 이제 아펜젤러인 건데 이제 닥터 오브 디비니티니까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거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 닥터 스크랜턴은 has a patient라고 되어 있죠. 스크랜턴 의사는 환자가 있었다. 그다음에 아펜젤러는 이제 뭐가 있었다? 강단이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였던 전도자였던 아펜젤러랑 그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의사였던 이제 윌리엄 스크랜턴을 이제 비교하는 형태의 이제 그림. 한국 감리교의 최초 대표자 두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실제로 이제 아펜젤러에 대해서만 주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스크랜턴은 사실상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특이하게도 한 10년 전입니다. 201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제 어간에 JTBC입니다. JTBC가 이 기독교 방송이 아닌데도 특이하게도 조선을 향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윌리엄 스크랜턴 특집을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방영을 하면서 스크랜턴이 약간 좀 이제 좀 다른 형태로 실제로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선교에서 한국 초기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얘기를 하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스크랜턴의 가족 사진인 건데요.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나중 사진이에요. 스크랜턴이 일단 가장 중간에 서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우리 사진으로 가장 왼쪽에 보이는 분이 이제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딸이 넷이 있어요. 네 명의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이 엄청나게 많은 집안인데, 중간에 있는 그 여자분이 한 분 계시죠. 이분이 바로 이제 스크랜턴의 어머니입니다.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여사. 그래서 굉장히 여성들이 많은 이제 그런 지역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JTBC가 이제 조명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스크랜턴 가문이 환대를 실천하고 사회적 영향을 이제 발휘했는데, 특히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표상이라는 제목으로
특히 이제 이 방송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방송을 이끌어 가는데 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조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스크랜턴 가문이 특별하게 아펜젤러랑 같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환대 실천과 사회적 영향력에서 이제 좀 더 독특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 좀 자세하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JTBC가 그 당시에 이제 썼던 표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표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JTBC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핵심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료인 북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 그분보다 좀 상대적으로 이름이 좀 덜 알려졌어요. 같은 시기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유가 뭐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목사가 아니라 의로 선교를 펼친 간접 선교를 펼친 의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펜젤러보다 좀 더 총체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내가 들어왔는데 아내는 주로 남편과 가정을 돌보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머니의 존재가 되게 중요했죠.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크랜턴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시즈 스크랜턴이 두 명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두 명의 스크랜턴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이제 스크랜턴 그 어머니는 주로 대부인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성교에 동참했는데 스크랜턴 대부인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이런 거죠. 이분이 원래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50대 중반에 한국에 오게 되는데 이미 40세에 미국에서 이제 남편을 잃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일종의 과부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15년 정도가 지나고 난 이후에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선교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혼자서 이제 그냥 미국에서 외롭게 살면서 딱히 한 일 없이 시간을 보내니 차라리 아들과 함께 한국에 가서 자기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노년의 선교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온 것이 어떤 면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한국에서는 이제 특히 여성 사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여성 사역을 필요로 하는데 여성이 그 활동하는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 선교사인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 처녀는 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또 더군다나 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성으로서 더군다나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꽤 중요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화학당, 보고여관 같은 이제 한국의 첫 번째 학교와 여성 학교와 이제 병원들 설립을 했고 특히 이제 한국 여성과 하층민의 사회 진출의 기반을 마련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또 포괄적 구제, 실천적 사랑으로 이제 대표되는 환대의 선교로 제한 감리교 여성 선교가 실제로 이제 장로교도 이제 그렇게 안 한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이렇게 탁월하게 잘할 수 있었던 어떤 기반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화학당이죠. 1886년에 이제 스크랜턴이 대부인이 이제 설립을 했는데 이분이 설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처음 들어왔던 그 학생들 대부분 하층민과 전염병 환자가 우선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화학당에 대응되는 남성학교가 그 배제학교입니다. 배제학당이죠. 근데 배제학당 같은 경우에는 아펜젤러가 설립을 했는데 배제학당을 설립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그 소위 이제 그 학생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갑오 경장 그 전후였는데 이 당시에 과거 제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은 무조건 입신양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가문을 살리고 자신도 출세하고 가문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의 특히 남성들의 가장 중요한 업적 이런 거였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제도들이 이제 사라진 상태에서 배제학당을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서양 학문을 배우고 특히 영어를 배우게 되면 이전에 과거 제도에 합격해가지고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사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제학당은 열자마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학당은 바로 그 다음 해에 열었는데 이때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했느냐. 초창기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길에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씻겨가지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를 하고 아들이 치료를 한 거겠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화학당의 첫 번째 학생이 된 겁니다. 시집을 갔는데 이게 이제 가자마자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과부가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성들이 생기겠죠. 그런 여성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첩인 여성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아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젊은 여성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또 배제된 여성들이 있죠. 그런 여성들, 특히 이제 기생, 고아, 학교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이화학당이 이제 학생들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이 이제 같은 감리교가 운영하는 거인데, 남자 학교랑 여자 학교가 아예 처음부터 이제 완전히 이미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후에는 이제 이화가 엄청나게 유명한 학교가 되면서 이화학당 출신들이 이제 이화학당 또는 이화여대 출신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 사회의 주역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깨에 힘을 줄 만한 어떤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갖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이제 바닥에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보구여관은 이제 1887년에 이제 스크랜턴이 이제 이 이화학당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들을 또 치료하는 과정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소위 여성 전용 병원입니다. 보구여관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을 이제 보호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날 이화여대 부속 병원으로 개성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남성들만을 위한 병원이 있지만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여성들이 치료받을 수 없으니까 여성들만을 위한 따로 이제 병원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화여대하고 연결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화학당과 보구여관이 하나의 어떤 세트가 된 기관으로서 존재를 하면서 특히 여성의 이제 인권과 사회적 역할을 활성시키고 한국 기독교 여성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제 여기 나오는, 이미 사전에 봤었죠, 스크랜턴 여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스크랜턴 여사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단순하게 그냥 한국 여성들만을 위한 어떤 사역으로서 이제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20대가 대부분이었던 한국 선교사 사회에서 50대의 유일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 와 있던 초기 선교사들 거의 대부분의 엄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화학당의 초기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 나중에 이제 이화학당의 학생들의 어떤 어린 학생들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아리따운 어린 아이가 누구냐면 이제 유관순인 거죠. 유관순의 어떤 나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1910년대, 1919년 그 어간에 이제 19년 이제 조금 직전이겠죠. 그 어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 고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도의 환대 전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이제 1세기에 쓰여진, 성경 바로 다음 시기에 쓰여진 무명의 한 이제 초기 기독교인 성도가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저희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이교도 지도자이자 지식인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여기서 기독교가 어떤 종류의 어떤 신앙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용했던 표현이 실제로 이제 레지던트 엘리언, 그러니까 거주는 하지만 외국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자기 나라에 살지만 체류되어 살아간다. 시민과 모든 것을 공유하지만 외국인처럼 모든 것을 견딘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식탁은 공유한다. 영원히 몸의 모든 지체에 퍼져 있듯 그리스도인은 모든 도시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신분의 경계와 차별을 뛰어넘는 환대 공동체의 원형이 바로 기독교인들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신을 미워하는 육체를 사랑하듯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왜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중 정체성이 단순하게 그냥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로 주로 이렇게 돌봄과 포용, 이런 이제 환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별됨과 세상 속의 이제 연결성의 원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이제 초기에 기독교인들의 어떤 보여주었던 이 환대 전통이 나중에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3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국교가 되는, 이제 공인되고 국교가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가장 탁월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환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들은 그러면 고대 환대 전통을 계승한 것이 맞는 거냐, 이렇게 좀 고민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시대가 다르고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또 이제 과학의 시대,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시대, 또 더군다나 이제 근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사상들이 등장하고 난 이후 시대, 그렇지 않은 시대도 차이들이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초기 선교사들의 이제 어떤 행동들과 어떤 활동들이
고대 교회가 보여준 어떤 이제 환대의 전통이죠. 특히 이제 이방인, 병자, 과부, 고아, 나그네. 자, 이런 모든 종류의 카테고리가 성경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지극히 작은 자, 소위 소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합되어 있죠.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환대로 이제 개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성 사역도 마찬가지고 있고,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부인을 조직하고, 그다음에 여학교를 운영을 하고, 한센인과 고아, 특히 이제 여성들이 이제 여기 또 많이 포함이 돼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돌아보는 사역들에 특히 이제 집중을 했죠. 전통 조선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 아까 얘기했던 소위 지극히 작은 소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런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최초로 그냥 개인적인 환대를 넘어서서 제도적이고 실질적이고 어떤 이제 공동체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포용했던 거의 유일한 어떤 집단이 아마도 선교사들의 공동체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한센인 공동체의 어떤 출발의 사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크고 유명한 소위 그 한센인 공동체가 이제 여수 애양원일 텐데, 이 여수 애양원의 이제 기반은 이제 광주 나병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광주 나병원은 원래 이제 광주에 있는 그 원래 병원이죠. 광주 병원, 제중원, 그러니까 광주 기독병원의 이제 한 일부로 시작이 됐던 건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당시에 이제 광주에서 이제 유진 벨과 함께 선교를 하다가 오웬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장흥이라 그러죠. 이제 동남부, 이제 전라남도의 동남부에 있는 장흥, 순천, 여수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를 하다가 너무 이제 그 심각한 어떤 그 질병, 아마 이질이나 이런 이질과 뭐 또는 장테푸스 이런 걸 추정이 되는데,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상행에 이제 처한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오웬이 이제 병 걸려가지고 막 죽은 상황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장흥에서 이제 광주까지 소위 말해서 3일 정도를 이렇게 소위 이제 가마에 실려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와중에 거의 뭐 죽어간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시에 목포에 있던 포사이드 선교사한테, 선임 선교사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 의사였으니까 이제 오는데, 포사이스가 이제 영상강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영상강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가지고 이제 광주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겨울이었는데, 이 당시에 길거리에서 이제 소위 이제 한센인 여성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센인 여성을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오염될까봐, 전염될까봐 손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말에 태워가지고 이제 광주까지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처음 치료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광주 나병원의 시작이고, 이것이 오늘날의 여수 애양원까지 발전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어떤 첫 번째 이루어지는 환대가 소위 말하는 한국 환대 사역의 어떤 시작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랬고, 대구에서도 그랬고, 광주에서도 그랬고, 성경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가족을 만드는 것이고, 일종의 대한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점에서 가장 이런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 사회가 어떤 면에서 이제 국가적인,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전통이 우리한테 있었던 거죠. 초기 기독교의 전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초기 기독교의 전통을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과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이 일단 이제 유산을 계승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고민이겠죠.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날의 사회는 이제 국가 정책적인 복지, 국가에서 베푸는 복지가 있고, 과학적인 의료 체계가 있고, NGO들이 이런 역할들을 대부분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선교사와 교회가 했던 역할들의 상당 부분을 이제 여전히 대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할 수 없는, 좀 더 전문적이 됐으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든지 제도와 문화와 법이 규정하고 또 이제 건드리는 영역들이 있지만, 그 바깥에서 이제 소외된 사각지는 이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1세기 초대교회와 한국의 초기의 근대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인 환대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연속해서 보여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은 성경이 얘기하고 기독교 역사가 얘기하는 인간 존엄과 섬김과 환대의 실천적 모범 전체가 어쨌든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따라야 될 질문이자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전처럼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때는 아니지만, 다 이제 분산된 시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질문하면서 찾아야 될 어떤 우리의 역할들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강도당한 이웃은 누구인가? 초기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와는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강도당한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가 환대를 베풀어야 될 소자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당연히 던져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질문,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찾아낸 그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환대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환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누구인가라는 질문인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라는 질문인 것이죠. 누구와 어떻게, 이 두 가지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이고, 초대교회와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역사, 선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고민을 우리에게 여전히 던져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